휴가 나온 UDT 출신의 전설적인 여군이 동네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범죄 양아치 조폭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개박살내면서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옥은 냄새로 기억된다. 살이 타는 듯한 땡볕의 냄새, 폐부를 찌르는 갯벌의 비린내, 그리고 온몸의 수분이 빠져나가며 남는 제 자신의 짠내. 하선우 중위는 그 모든 냄새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악, 악, 악. 고무보트 IBS를 머리 위로 인 동기들의 목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구호가 아닌 비명이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이고 선 듯 100kg에 육박하는 보트의 무게가 어깨와 목뼈를 으스러뜨렸다.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도 선택된 1%만이 거친다는 수색교육, 그 정점인 지옥주의 5번째 밤이었다. 대가리 박아. 교관의 불호령이 파도 소리를 찢었다. 선우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갯벌에 머리를 쳐박았다. 시야가 뒤집히고 뇌가 흔들리고 짠물이 코와 입으로 역류했다. 한계였다.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고통의 역치를 이미 몇 번이나 넘어섰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갈 때 교관의 군화가 그녀의 등 옆에 멈췄다. 9번 교육생 하선우. 악. 내 안의 악마를 보았다. 숨막히는 정적 속 교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누구보다 독하고 누구보다 집요해. 하지만 명심해라. 진짜 괴물은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놈이다. 통제하는 법을 배워라. 알겠나? 악. 알겠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어젯밤의 악몽처럼 선명했다. 이번 정류장은 종점 강호항입니다. 버스 안내방송이 선우를 과거의 지옥에서 현재로 건져 올렸다. 창밖으로 익숙한 비린내가 밀려왔다. 지옥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평화롭고 정겨운 삶의 냄새였다. 2년간의 서해 최전방 복무를 마치고 받은 꿀같은 2주간의 휴가. 그녀는 뻣뻣하게 굳은 목을 돌리며 버스에서 내렸다. 군복을 벗고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었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군인이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주위를 경계하는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평범한 20대 여성의 모습과는 어딘가 다른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언니. 솜사탕처럼 달콤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동생 하선미였다. 선미는 한달음에 달려와 선우의 허리를 와락 껴안았다.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는 것을 느끼며 어색하게 동생의 등을 토닥였다. 저리가 땀 냄새나.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약점, 그녀가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였다. 엄마는? 가게는 괜찮고? 그럼. 언니 온다고 해서 엄마가 아침부터 얼마나 기다렸는데. 가자, 맛있는 거 해놨어. 두 자매가 운영하는 작은 횟집 자매수사는 항구의 끝자락에 소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가게에 들어서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큰딸 고생 많았다.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선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 따뜻한 감촉에 선우의 눈가가 잠시 뜨거워졌다. 그녀는 훈련의 훈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어머니의 건강을 묻고 동생의 가게 운영에 대해 질문했다. 마치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평범한 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다음 날 선우는 동생을 도와가게 압수조를 청소하고 시장에 장을 보러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항구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상인들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님을 부르는 외침에도 힘이 없었다. 마치 꺼진 등불처럼 활기를 잃은 시장 곳곳에는 낯선 문신을 한 건장한 사내들이 어슬렁거리며 보이지 않는 위압감을 퍼뜨리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녀를 딸처럼 아껴주던 대성호의 김 선장과 마주쳤다. 그는 선우를 보고 잠시 얼굴이 환해졌다가 이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선우 아니요?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요? 휴가 나왔는가 보네. 선장님 잘 지내셨어요? 요즘 어떠세요? 나야 뭐. 그럭저럭.
근데 요즘 항구가 영 뒤숭숭여. 김 선장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자리한 것은 근심이 아닌 공포였다. 외지 것들이 와서 가게마다 뭘 받아가고 험한 꼴 본 사람도 있고. 그는 말을 흐리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선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건 단순한 동네 건달들의 행패가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이 항구 전체를 옥죄고 있었다. 그녀의 휴가는 이제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몇몇 가게 앞에서 고성이 오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선우는 가게 2층 자신의 방 창문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휴가를 즐기는 군인의 것이 아니었다. 작전 지역의 지형과 적의 동태를 분석하는 수색대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평화로운 강호항의 수면 아래 거대하고 검은 그림자가 꿈틀대고 있었다. 평화는 유리잔처럼 허망하게 깨졌다. 그날 오후 가게는 비교적 한산했다. 하선미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수조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머리를 파랗게 밀어버린 빡빡이와 그 일당이었다. 강호항의 새로운 포식자를 자처하는 흑상아리파의 행동대장이었다. 어이 이쁜이. 우리 사장님이랑 얘기는 좀 해봤나? 빡빡이가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카운터에 엉덩이를 걸쳤다. 선미는 두려움에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드릴 돈 없습니다. 아, 이 아가씨가 순진하네. 돈 달라는 게 아니잖아. 내 안전, 내 가게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호비라고. 일종의 보험이지. 그는 보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선미의 어깨를 툭 쳤다. 선미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자 빡빡이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는 게 좋을 거야. 이 바닥 한번 밑보이면 피곤해지거든. 그가 수조를 발로 툭 차자 놀란 물고기들이 퍼덕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영업 방해입니다. 나가주시죠. 가게 안쪽 주방에서 하선우가 걸어 나왔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빡빡이는 선우의 가녀린 체구와 평범한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계집애는? 내가 여기 사장이라도 되냐? 그가 선우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찰나. 빡빡이의 시야에서 세상은 느린 화면처럼 흘렀다. 손이 뻗어나가는가 싶더니 눈앞의 여자가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무언가 자신의 손목을 단단히 휘감는 감각. 그리고 인대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팔이 꺾였다. 크악.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선우의 팔꿈치가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빡빡이의 육중한 몸이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함께 있던 조직원 둘이 당황해서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었다. 한 놈은 의자를 집어들었고 다른 한 놈은 주먹을 휘둘렀다. 선우는 몸을 낮춰 의자를 피하며 상대의 다리를 걸었다. 수조에서 흘러나온 물기에 미끄러진 남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동료와 부딪혔다. 그 짧은 순간 선우는 이미 그들의 등 뒤로 돌아가 있었다. 경동맥을 누르는 정확한 초크. 저항은 단 몇 초뿐이었다. 모든 상황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고 끝났다. 바닥에는 신음하는 3명의 남자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한 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선미야. 괜찮아? 다쳤어? 방금 전에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선우는 겁에 질린 동생에게 다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미는 고개만 세차게 저을 뿐 말을 잇지 못했다. 곧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지역 파출소 경찰 2명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흑상아리파 조직원들과 선우 자매를 번갈아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나이든 경찰이 곤란하다는 듯 선우를 나무랐다. 이들과 엮여봤자 좋을 것 없다는 전형적인 무사한 일주의였다. 아가씨도 좀 참지 그랬어요. 일이 커지면 아가씨만 피곤해져요. 그때 선우가 품에서 작은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내밀었다. 경찰의 시선이 신분증에 박힌 선명한 글자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한민국 해병대.
중2 하선우. 정당방위 상황입니다. 현행범으로 이들을 체포하고 정확한 상황 기록을 요청합니다. 선우의 목소리에는 이제 장교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추후 국방부 법무실을 통해 정식으로 공무집행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라는 단어에 젊은 경찰의 어깨가 움찔했다. 상황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깨달은 것이다. 경찰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들은 허둥지둥 조직원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그날 오후 강호항 전체를 강타했다. 자매수산 둘째 딸이 그냥 내기가 아니더라. 해병대 여장교가 조폭들을 종이짝처럼 집어던졌다는 소문이 횟집 수조 속 물고기보다 더 생생하게 퍼져나갔다. 어떤 상인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며 몰래 엄지를 치켜세웠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자매수산을 흘끔거렸다. 잠자는 상어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라고. 더 무서운 보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우는 가게 문을 닫고 동생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이겼지만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승리의 대가는 혹독했다. 파출소에 연행되었던 흑상아리파 조직원들은 예상대로 다음 날 아침 풀려났다. 쌍방 폭행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들의 뒤에는 보복을 두려워하는 상인들의 침묵이 있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흑상아리파의 복수는 비열하고 끈질기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가게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 대신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자매수산의 숨통을 조여왔다. 아침이면 가게 앞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터져 있었고 새벽에 도착해야 할 활어 수송 차량은 좁은 골목길에서 우연한 접촉 사고로 몇 시간씩 발이 묶였다. 인터넷 지역 맘카페와 맛집 앱에는 자매수산 횟감이 비위생적이다. 주인이 불친절하다는 악의적인 허위 리뷰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달렸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심리적인 압박이었다. 선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직원들은 어슬렁거리며 가게 안을 엿보거나 혼자 있는 선미에게 들린 듯 말 듯 니네 언니 밤길 조심하라고 해라라며 위협을 흘렸다. 선우의 안에서 무언가 들끓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뼈와 살을 분리해 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휴가 중인 장교의 사적인 폭력은 그녀의 군 생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방 안에서 굳게 주먹을 쥔 채 군인 하선우와 언니 하선우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번민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법과 제도가 그들을 막지 못한다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정면 충돌이 아닌 수색 작전으로. 그녀는 낮에는 평범한 동생의 조수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강호항이 어둠에 잠기면 검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한 마리 흑표범처럼 항구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조직원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포장마차의 환풍구 아래 그들의 아지트로 쓰이는 폐창고의 녹슨 철문 틈새. 선우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동선을 파악했다. 그들의 입에서 불법 도박장, 밀수, 그리고 결정적으로 황룡회라는 이름이 흘러나왔다. 흑상아리파는 꼬리에 불과했다. 그들 위에는 황룡회라는 거대한 몸통이 있었다. 정보를 수집하던 중 선우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늙은 어부 김 선장을 찾아갔다. 그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그녀를 외면했다. 자네까지 위험해질 필요 없어. 저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선우는 김 선장의 거친 손을 잡았다. 선장님, 저 군인입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해병대 수색대입니다. 이대로 제 고향이 썩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단서라도 알려주세요.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은 김 선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흑상아리파가 특정 요일 밤 외해의 특정 좌표에서 다른 배와 만나 무언가를 건네받는다는 것, 아마도 밀수품일 거라는 결정적인 정보를 털어놓았다. 드디어 표적이 포착되었다. 선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동생에게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밤낚시 좀 하고 올게라고 둘러댔다.
그녀는 김 선장의 도움을 받아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관리선 한 척을 빌렸다.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지향성 마이크를 방수팩에 꼼꼼히 쌌다. 약속된 날 밤 바다는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집어삼킬 듯한 어둠 속에서 선우는 홀로 키를 잡았다. GPS와 해도를 번갈아 보며 엔진 소리를 최소화한 채 파도를 타고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작은 배, 어둠에 익숙한 그녀의 눈. 이것은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침투 작전이었다. 마침내 약속된 좌표 부근 암초 뒤에 배를 세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흑상 아리파의 어선과 국적을 알 수 없는 낡은 화물선이 접근하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능숙하게 밧줄을 던져 배를 붙이고 방수포에 쌓인 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선우는 숨을 죽이고 카메라 줌을 당겼다. 상자를 주고받는 얼굴, 배의 이름, 거래 장면이 선명하게 촬영되었다. 지향성 마이크는 그들의 대화까지 희미하게 잡아냈다. 결정적 증거였다. 임무 완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장비를 챙기는 순간이었다. 밀수품을 옮기던 조직원 중 한 명이 무언가 낌새를 챈 듯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정확히 선우가 숨어있는 암초 뒤 칠흑 같은 어둠을 향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정적. 과연 들킨 것인가? 선우는 차가운 쇠 파이프를 꽉 쥐었다. 바다 안개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는 듯 했다. 다음 장에 대한 숨막히는 긴장감이 차가운 밤바다 위로 퍼져나갔다. 시선이 마주친 찰나 시간은 얼어붙었다. 밀수꾼의 눈에 어린 것은 의심 그리고 경계였다. 하선우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증거는 물론이고 목숨조차 보장할 수 없었다. 전투가 벌어지면 이길 자신은 있었지만 그 결과는 흑상 아리파의 전면적인 전쟁 선포일 터였다. 그녀는 싸우는 대신 짐승의 감각을 따랐다. 몸을 낮춘 채 손에 잡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쥐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반대편 어둠 속으로 던졌다. 퉁덩 하고 제법 큰 소리가 나자 밀수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뭐야? 누가 있어? 그들이 소리난 곳으로 달려가 경계하는 그 짧은 순간 선우는 소리 없이 배의 닷줄을 끊고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침착하게 엔진의 시동을 걸었다. 최소한의 소음만을 내며 배는 파도를 타고 항구로 빛을 향해 나아갔다. 등 뒤로 밀수꾼들의 욕설과 고함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음 날 새벽 선우는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강호항 파출소가 아닌 도경광역수사대의 베테랑 형사이자 해병대 선배인 박진철 팀장이었다. 칙칙한 점퍼 차림의 그는 선우가 내민 작은 저장 장치를 보고 눈을 빛냈다. 이걸 내가 혼자서? 정식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놈들 단순한 동네 양아치들이 아닙니다. 박 팀장은 말없이 선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생했다. 나머진 우리한테 맡겨. 넌 이제 이 일에서 손 떼. 그로부터 이틀 뒤 지역 뉴스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 강호항 일대 대규모 해상 밀수 조직 일망타진. 흑상 아리파의 아지트가 급습당했고 현장에서 다량의 밀수품과 함께 조직원 대다수가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결정적인 제보 덕분이라는 멘트가 짤막하게 흘러나왔다. 강호항 상인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오랜만에 환호성을 터뜨렸다. 하지만 파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익명의 제보자는 금세 꼬리를 드러냈다. 지역 인터넷 게시판에 그 제보자 자매수산 따님이라던데? 라는 글이 올라온 것이 시작이었다. 조폭들 때려 눕힌 그 해병대 여장교가 이번엔 밀수 현장까지 덮쳤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언론은 얼굴 없는 영웅을 찾기 시작했고 하선우의 이름과 신상은 순식간에 특정되었다. 결국 해병대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다. 선우는 휴가 복귀를 명받고 굳은 얼굴로 사령부 건물에 들어섰다. 중징계는 각오하고 있었다. 민간인에 대한 사적 제재, 군인 신분으로 일으킨 소란.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투스타 이성준 장군의 예상 밖의 제안이었다. 하중이
자네의 행동은 분명 규정 위반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지. 장군은 책상 위에 놓인 신문 기사들을 가리켰다. 모두 선우의 영웅담을 다룬 기사들이었다. 지금 우리 해병대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강인하지만 따뜻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얼굴. 바로 자네 같은 얼굴 말이야. 징계 대신 내려진 명령은 해병대 홍보대사 임명이었다. 각종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홍보 영상에 출연하며 해병대의 위상을 높이라는 것. 거부권 없는 명령이었다. 선우는 경례를 하면서도 이것이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를 표적지에 묶는 족쇄임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 강호항의 소란 따위는 다른 세상 이야기인 듯 고요했다. 황룡회의 보스 마동철은 와인잔을 흔들며 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흑상 아리파 잔당의 징징거림을 듣고 있었다. 웬 계집애 하나 때문에 조직이 박살났습니다, 형님.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복수? 마동철의 입가에 비웃음이 어렸다. 그는 통화를 끊고 거대한 벽면 화면에 떠있는 강호항의 위성 지도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복수 따위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지리적 이점을 보고 있었다. 일본과 가깝고 수심이 깊어 큰 배의 접안이 용이한 항구. 새로운 사업의 거점으로 완벽한 장소였다. 실패는 비용을 치러야지. 그는 비서에게 나직이 말했다. 강호항 정리해. 시끄러운 벌레들은 치워버리고. 그리고 그 해병대 계집애 재미있겠군. 장난감으론 아주 흥미로워. 그의 눈빛은 차가운 사업가의 그것이었다. 강호항의 드리운 검은 상어의 그림자는 거쳤지만 그 뒤에서는 거대한 황룡이 깨어나고 있었다. 황룡회의 방식은 흑상아리파와는 격이 달랐다. 그들은 요란한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지 않았다.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조용히 항구에 도착했을 뿐이다. 차에서 내린 것은 문신을 한 건달들이 아니라 몸에 잘 맞는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디에도 온기는 없었다. 강호항에 대한 공격은 폭력이 아닌 돈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항구 상인들이 거래하던 수협의 대출 채권이 황룡 캐피탈이라는 낯선 회사로 넘어갔다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하루아침에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받은 상인들은 패닉에 빠졌다. 평생 생선을 공급해주던 선주들은 갑자기 거래를 끊었고 그 자리에는 황룡회가 운영하는 유통사가 비싼 값에 물건을 대기 시작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완벽한 경제적 고사 작전이었다. 자매수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동철의 오른팔인 조 실장이 직접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빡빡이처럼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권했다. 하선미 사장님 되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하선우 중위님이시겠군요.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미인이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서늘함이 있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저희 황룡그룹에서 이 강호항 일대 상권을 전부 매입하여 현대적인 수산물 유통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가게 저희가 시세보다 후하게 쳐서 사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적혀 있었다.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하자 조 실장의 미소는 지워지지 않은 채 눈빛만 차가워졌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하선미 사장님. 자비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지 못하는 분들은 이 항구에서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현명하게 생각하시길. 그날 밤 자매수산의 유리창으로 돌멩이가 날아들었다. 유리창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떨어진 돌멩이에는 쪽지가 묶여 있었다. 유리창 다음은 뭘까? 며칠 뒤 시장에 다녀오던 선미의 바로 옆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스쳐 지나갔다. 간발의 차이로 사고는 피했지만 선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명백한 경고였다. 하선우는 분노로 이가 갈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발은 꽁꽁 묶여 있었다. 해병대 홍보대사라는 신분은 그녀를 유명인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투명한 유리 감옥에 가뒀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사령부에 보고되었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사적인 행동은 절대 금물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절차는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녀의 유명세는 적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표적이 되었을 뿐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다. 하선우는 시스템을 통해 싸우기로 했다. 홍보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언론 인터뷰에서 강호왕의 비상식적인 상황을 에둘러 언급했다. 해병대 법무실을 통해 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공식적인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황룡회의 뿌리는 그녀의 상상보다 깊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다.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중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그들의 대응은 미꾸라지처럼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고 선우의 외침은 거대한 관료주의의 벽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강호왕 사람들의 변화였다. 흑상 아리파의 폭력에는 분노하던 그들이 황룡회에 보이지 않는 압박에는 공포로 침묵했다. 처음에는 선우를 영웅으로 떠받들던 상인들은 이제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은 항구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선우야, 제발 그만하면 안 되겠니? 한때 그녀의 편이었던 김 선장이 밤중에 몰래 찾아와 애원했다. 자네 때문에 항구 전체가 죽게 생겼어. 저놈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놈들이 아니야. 제발, 그냥 떠나주게. 그 말은 비수처럼 선우의 가슴에 박혔다. 내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과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적의 발톱이 선미를 향해 뻗쳐왔다. 그날따라 늦게까지 가게 정리를 하던 선미가 집으로 향하던 어두운 골목길. 갑자기 나타난 검은 승합차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차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뛰쳐나와 선미의 양팔을 붙잡았다. 깍!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언니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 선우가 며칠째 몰래 동생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선우는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이번에는 기술도 효율도 없었다. 오직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뿐이었다. 한 놈의 목덜미를 잡아 그대로 벽에 쳐박고 다른 한 놈의 팔을 꺾어 선미를 떼어냈다. 그 순간 차에 남아있던 남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언니. 선미의 비명과 함께 선우는 몸을 날려 남자를 덮쳤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남자를 제압했지만 그녀의 왼쪽 팔뚝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칼날이 깊게 스친 것이다. 실패를 직감한 남자들은 허둥지둥 차를 타고 달아났다. 골목길에는 겁에 질려 흐느끼는 동생과 피 흘리는 팔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언니만이 남았다. 선우는 자신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내려다보았다. 뜨거운 통증보다 더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다. 시스템은 썩었다. 이웃은 등을 돌렸다. 그리고 적은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건드렸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선미를 안정시킨 선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말없이 구급상자를 열었다. 익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그 얼굴에 남은 것은 강철 같은 결의뿐이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기억 속에 새겨진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결인 듯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선우는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다. 하선우. 도움이 필요해.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수만 번의 구보와 사격 그리고 밤샘 작전으로 다져진 강민준 원사의 것이었다. 그는 하선우의 짧은 세 마디에 담긴 무게를 즉시 알아차렸다. 더 묻지 않았다. 질문이 필요 없는 목소리였다. 어디냐? 강호항. 내일 아침까지 가겠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다음 날 새벽 낡은 트럭 한 대가 자매수산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다부진 체격의 짧은 스포츠형 머리 세월의 풍파가 새겨진 눈매를 하고 있었다. 강민준 원사였다. 그는 선우의 팔에 감긴 붕대와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항구를 뒤덮은 질식할 듯한 공기를 번갈아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 파악 끝났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여긴 법이 아예 눈을 감았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우리 애들한테는 내가 연락한다. 중사 이진호, 하사 최동식. 둘이면 충분해. 강 원사의 연락은 군더더기 없었다. 작전이다. 좌표는 강호항. 서울의 한 IT 보안업체에서 따분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던 이진호 중사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모니터에 사직서를 띄웠다. 그의 눈은 오랜만에 진짜 일을 만난 프로그래머처럼 반짝였다. 통신, 해킹, 드론 조종.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평택항의 거대한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일하던 최동식 하사는 강 원사의 전화를 받고 묵묵히 헬멧을 벗었다. 2미터에 가까운 거구 강철문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리는 괴력 때문에 붙은 별명은 해머. 그는 말 수 없이 자신의 연장 가방을 챙겼다. 그에게 대화는 주먹으로 하는 것이 더 편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김 선장이 빌려준 낡은 어선의 선실에 모였다. 희미한 전구 아래 하선우가 펼친 강호항 지도 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담담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황룡회의 방식, 경찰의 외면, 동생이 당한 위협까지. 이건 명령이 아니야. 부탁이다. 선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군인도 민간인도 아니야. 그냥 우리다. 돌아가도 좋아. 누구도 원망 안 해. 그러자 해머 최동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옥주 훈련 때 선우 내가 밤새 내 군장을 대신 메고 걸었다. 빚 갚으러 왔다. 이진호 중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덧붙였다. 재미있겠는데? 저 잘난 양복쟁이들 컴퓨터에 우리만 아는 기념품 하나쯤 남겨줘야지. 마지막으로 강민준 원사가 선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중이. 우리가 왜 한 팀인지 잊었나? 우리는 서로의 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법이든 조폭이든 그게 뭐든 간에 내 등을 위협하는 놈들은 전부 우리의 적이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지옥의 갯벌을 함께 구르고 얼음 같은 밤바다를 함께 헤엄치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동료였다. 국가가 외면한 곳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전우를 지키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4개의 그림자가 지도 위로 겹쳐졌다. 대한민국 해병대 최정예 수색팀이 비공식적으로 재결성되는 순간이었다. 작전명은 새벽의 항구. 목표는 황룡회의 발톱을 뽑아내고 강호항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었다. 작전은 이진호 중사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항구 근처의 한 민박집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펼쳤다. 밤이 되자 손바닥만 한 상업용 드론이 소리 없이 날아올라 항구의 밤을 샅샅이 훑었다. 황룡회 조직원들의 아지트, 순찰 경로, 교대 시간 등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진호의 모니터에 수집되었다. 그는 동시에 강호항의 허술한 공공 와이파이망을 해킹해 곳곳에 방범용 영상 장치 화면을 손에 넣었다. 적의 눈과 귀가 이제는 그들의 눈과 귀가 되었다. 총 15명. 항구 시장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행동조다. 이놈들부터 정리한다. 강민준 원사의 지시는 간결했다. 팀은 둘로 나뉘었다. 그날 밤 11시. 항구의 으슥한 뒷골목에서 2명의 조직원이 한 횟집 사장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2개의 그림자가 덮쳤다. 강민준 원사와 최동식 하사였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짧은 신음. 저항은 없었다. 2 사람은 정확하게 급소를 가격당해 기절했고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새벽 1시. 흑상 아리파의 옛 아지트였던 폐창고에서 조직원 4~5명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창고의 모든 불이 꺼졌다. 뭐야? 정전인가? 욕설이 터져나오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 같은 움직임이 일었다. 하선우와 이진호였다. 야간 투시 장비를 쓴 그들에게 어둠은 완벽한 아군이었다. 비명은 터져나올 틈도 없이 제압되었다. 그들은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 다만 정확하고 신속하게 무력화시킬 뿐이었다.
기절한 조직원들은 손발이 묶인 채 그들이 불법으로 모아둔 장부나 약물과 함께 외진 곳에 버려졌다. 마치 자기들끼리 내분을 일으키다 자멸한 것처럼. 메시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너희를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다. 언제든 목을 딸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강호항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매일같이 시장을 어슬렁거리던 험악한 얼굴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상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누가 한 일인지는 몰랐지만 억압의 무게가 눈에 띄게 가벼워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팀은 다시 어선선실에 모였다. 소규모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직 용의 발톱은 남아있었다. 이진호 중사 다음 목표 브리핑해. 네. 강호항 외곽의 옛 냉동창고입니다. 현재 조 실장이라는 놈이 지역 본부로 사용 중입니다. 외부 경비 4명, 내부에 최소 10명 이상 상주. 감시 카메라는 총 16대. 하지만 제게는 그냥 16개의 눈일 뿐입니다. 이진호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냉동창고 내부의 실시간 영상이 분할되어 떠 있었다. 이제 쉬운 싸움은 끝났다. 다음 목표는 용의 발톱, 그 자체였다. 옛 냉동창고는 요새처럼 변해 있었다. 높은 철조망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그리고 규칙적으로 순찰을 도는 경비들까지. 조 실장은 하선우 팀의 반격을 예상하고 방비를 강화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방비는 군사작전의 개념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작전 개시 시각은 적의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는 새벽 2시. 카메라 10초간 루프 영상으로 돌린다. 지금부터 침투 개시. 이진호의 무전과 함께 감시실의 모니터들은 10초 전의 평화로운 영상을 무한 반복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최동식 하사가 유압 절단기로 철조망 한쪽을 소리 없이 잘라냈다. 4개의 그림자가 어둠보다 조용히 안으로 스며들었다. 외부 순찰조 2명은 자신들의 등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선우와 강원사가 동시에 덮쳐 목의 경동맥을 눌렀다. 2명의 경비는 소리 없이 쓰러졌다. 건물 진입. 최동식이 육중한 몸으로 철문의 잠금 장치를 부수고 팀은 일사불란하게 안으로 진입했다. 그때부터는 소리 없는 전쟁이 아니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조직원들이 경악하며 소리치는 순간 팀은 섬광처럼 움직였다. 선우는 총을 든 상대의 팔을 꺾어 무력화시키고 그 몸을 방패 삼아 다른 적을 제압했다. 강원사는 노련하게 지휘하며 가장 위협적인 적부터 처리해 나갔다. 이진호는 후방을 경계하며 팀의 안전을 확보했고 해머 최동식은 말 그대로 모든 장애물을 쓸어버리며 길을 텄다. 그들은 수많은 훈련으로 다져진 하나의 유기체였다.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훈련된 군인이 아닌 오합지졸이었다. 비명과 고통이 복도를 채웠고 화려하지만 무질서했던 용의 발톱은 잘 벼려진 군용 대검 앞에 무참히 잘려나갔다. 마침내 그들은 가장 안쪽에 있는 사장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필사적으로 서류를 태우는 냄새가 새어나왔다. 최동식이 어깨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조 실장이 2명의 호위와 함께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괴물 같은 놈들. 조 실장이 경악하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선우는 책상을 박차고 날아 그의 손목을 꺾었다. 탕. 총알은 천장을 맞췄고 강원사와 최동식이 나머지 호위들을 제압하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조 실장은 제압되었고 냉동창고는 완벽하게 장악되었다. 끝났나. 선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순간 이진호가 조 실장의 노트북을 해킹하며 다급하게 외쳤다. 선우야. 이리 와봐. 이건 강호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모니터에는 복잡한 자금 세탁 흐름도와 밀수 경로, 그리고 해외 조직과의 연계망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화살표의 끝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총괄 마동철. 그의 이름 옆에는 서울의 한 빌딩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용의 발톱 하나를 잘랐을 뿐이었다. 진짜 심장은 서울의 중심부에서 여전히 고동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장은 자신들을 향해 칼을 빼어든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될 터였다. 싸움의 무대가 강호항에서 서울로,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으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밤은 강호항과 다른 의미로 어두웠다. 빛의 홍수 속에서 진짜 어둠은 더 교묘하게 몸을 숨기고 있었다. 조 실장의 노트북에서 나온 주소는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황룡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가리켰다. 마동철의 아성이자 모든 악의 근원지였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야. 강민준 원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망설임이 서려 있었다. 상대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법과 자본 위에 군림하는 거대한 제국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습니다. 하선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걸었다.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자신과 동료들, 그리고 가족의 죽음을 의미했다. 정보가 곧 무기입니다. 이진호 중사 마동철의 모든 것을 파헤쳐줘. 자금 흐름, 약점, 개인적인 비밀까지. 뭐든 좋아. 이진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밤낮으로 이어진 해킹, 황룡회의 허술한 보안망을 뚫고 들어간 그의 앞에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이면이 고스란히 펼쳐져 있었다. 불법 자금은 정계와 재계, 심지어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 거대한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때 이진호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이럴 수가. 마동철 이 자식.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 맞아. 우리 쪽 사람이었어. 마동철의 삭제된 군 기록이 복원되었다. 그는 과거 국가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해외 공작팀 소속이었다. 그러나 임무 중 동료를 배신하고 막대한 비자금을 들고 잠적했던 전력이 있었다. 그는 국가에 의해 버려지고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자였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약점은 그가 배신했던 과거를 병적으로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작전 계획을 변경한다. 선우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깃들었다. 우리가 직접 심판할 수 없어. 하지만 심판대에 올릴 수는 있다.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거야. 언론도 검찰도 외면할 수 없도록. 작전명은 히드라. 머리 하나를 잘라도 다시 돋아나는 괴물처럼 황룡회의 모든 비리를 한꺼번에 터뜨려 재생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결전의 날 황룡타워에서는 마동철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모두 모여 그에게 아첨을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맣게 몰랐다. 최동식은 빌딩의 보안 요원으로 위장 잠입했고 강민주는 파티의 외부 케이터링 업체 직원으로 들어갔다. 하선우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마동철이 초대한 유력 인사의 파트너로 위장해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는데 성공했다. 그들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전기를 통해 이진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든 준비 완료. 5분 뒤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와 검찰청 서버로 히드라가 발송된다. 너희는 그 5분 안에 빠져나와야 해. 파티의 중심에서 마동철이 와인잔을 높이 들었다. 바로 그때 하선우가 그에게 다가갔다. 마동철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당신이 버리고 온 과거에서 왔습니다. 선우의 말에 마동철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선우는 그의 귀에만 들리도록 나직이 속삭였다. 과거 그의 군번과 그가 배신했던 작전의 이름, 그리고 동료의 이름을. 마동철의 눈이 증오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가 경호원들을 부르려는 순간 파티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다. 마동철의 비밀 계좌, 뇌물 장부, 밀수 현장 사진, 그리고 그의 삭제되었던 군 기록까지. 이진호가 보낸 히드라가 파티장 전체를 장악한 것이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이 터져나오고 유력 인사들은 쥐구멍이라도 찾듯 흩어졌다. 혼란을 틈타 선우와 동료들은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황룡의 게이트는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마동철은 체포되었고 그와 연루된 모든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거대한 용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얼마 후 강호항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황룡회의 자금줄이 끊기자 상권을 압박하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고 항구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하선우와 그녀의 동료들은 조용히 흩어졌다. 그들은 어떤 표창도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들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다는 것을. 선우는 다시 휴가를 얻어 강호항으로 돌아왔다. 자매수산의 평상에 앉아 동생 선미가 끓여주는 따뜻한 매운탕을 먹었다. 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갈매기가 날고 파도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언니, 이제 안 갈 거지? 선미의 물음에 선우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아직 군인이었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평화로운 항구의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녀의 가슴속 강철 같은 심장은 마침내 고향의 따뜻한 파도를 온전히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가 지켜낸 세상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은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